전설야담. 양반가 부인. 유언에 담긴 사연. 80살이 넘도록 장수한 양반가 부인 장씨가 죽음을 예감하고 자손들을 불러 둘러앉힌 후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때 장씨는 며느리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모두 남편과 평생을 함께한다면 참으로 복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젊은 나이에 홀로 남겨진다면 스스로 헤아려 자신이 있으면 수절하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개가도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니라. 그 말에 며느리는 물론 모인 사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양반집 여인의 절개를 중히 여기고 개가를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비록 집안 어른들과 의논하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어도 며느리들에게 수절할 자신이 없다면 개가를 권했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말에 가족들은 어안이 봉봉했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으니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호남에 사는 임생은 어린 나이에 과거 예비시험인 향시에서 장원을 차지하여 본시험인 회시를 보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임생은 장성을 지날 때 갑작스러운 비를 만났고 잠시 비를 피하고자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그 마을은 대나무 숲이 짙푸른 그늘을 들이우고 꾀꼬리가 우는 곳이었습니다. 비가 곧 그쳤으나 임생은 경치를 즐기고자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임생이 정처 없이 걷다가 마을 끝나는 곳에 이르니 개울타리를 두른 집이 나왔습니다. 그 집 살인문 옆에는 한 소녀가 바람에 날리는 부들솜을 잡으려 하면서 해맑은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임생은 그 모습을 엿보다 소녀에게 반한 나머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소녀는 나그네 선비를 보더니 대꾸하지 않고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등 굽은 나이 많은 아줌씨가 나와서 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식은대며 자기를 귀찮게 한다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재빨리 무안함을 면하고자 집주인에게 갈증나서 마실 물을 찾고 있었노라 둘러댔습니다. 아줌씨는 딸에게 물 한 그릇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딸이 물을 가지러 가자 선비가 아줌씨에게 물었습니다.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갓 13이 됐다오. 혼사를 정해 시집 갈 때는 있습니까? 내가 나이 먹어 외롭고 집골이 이래서 남에게 보내고 싶지 않으며 딸아이를 슬하에 두고 싶소. 출가해 가정을 이룸이 여자의 도리 아닐까요? 멀리 내다보면 슬하에 두는 일은 좋은 생각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때 찬물을 떠온 소녀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엉큼하니 말을 섞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옆에서 두 사람 대화를 듣고 있던 임생이 이번에 자기가 향시에서 장원을 차지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선비의 자랑을 듣고 아줌씨가 물었습니다. 장원이란 게 뭐요? 임생은 상대 관심의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친절히 설명해 줬습니다. 글재주를 겨뤄서 급제자 명단 맨 꼭대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좋소? 천하의 제1인자로서 명예롭게 벼슬 자리에 앉아 임금님 말씀이 담긴 문서를 잘 다뤄 그 이름이 한층 빛나게 되지요. 그 1인자란 게 몇 년에 하나씩 나오? 3년에 한 명씩 나옵니다. 두 사람 대화를 듣던 소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도 자랑하기에 세상에서 하나뿐인 으뜸인 줄 알았는데 3년에 하나씩이라니 뭐가 그리 대단해요. 어린 년이 걸핏하면 사람 모자란 데를 콕콕 찌르고 비웃느냐? 하여튼 입방정이야. 아줌씨가 누구에 대한 면박인지 모를 말을 내뱉자 소녀는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한 임생은 멍청이 서 있다가 불현듯 뭔가 생각난 듯 자기 머리에 꽂은 황금 장식을 뽑아 아줌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를 허물하지 않는다면 보잘것없는 예물이나마 드리고자 하오. 아줌씨는
처음 보는 물건을 이리저리 만지며 살피더니 임생에게 물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도 향기가 없고 별다른 쓸모를 모를 이게 뭐요? 황금이라오. 배고플 때 밥을 지을 수 있고 추울 때 옷을 만들 수 있는 보물이라오. 선비는 인심 쓰듯 말했으나 아줌씨는 기분 나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게 얼마간 밭이 있고 뽕나무도 몇 그루 있어서 추위와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고 산다오. 그러면서 아줌씨는 자기에게는 필요 없으니 그 대단한 장원을 한 선비나 가지라며 돌려줬습니다. 한심한 놈이로구나. 점잖은 구석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재물로 사람을 꾀려 하네. 말을 마친 아줌씨는 살인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생은 몽한 상태로 반나절이나 서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임생은 그 길로 서울로 가서 회시에 응시했습니다. 그 뒤 임생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성에 있는 그 마을을 들렀습니다. 임생이 이웃에게 그 집 사정을 물으니 대대로 양반가인 장씨댁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집안이 가난해 숙부집 옆에서 새빵살이하며 모녀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딸이 아직 혼이 날 곳을 정하지 못한 형편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숙부를 통해 일을 성사시켜야겠구나. 임생은 그 숙부를 찾아가서 중매를 넣어 혼인을 청했습니다. 그 집 아줌씨는 선비가 첩을 구하려 하는 줄 알고 처음에 반대했다가 나중에 의심이 풀리자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소녀를 맞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생과 정식으로 혼인한 소녀는 총명하고 예의범절에도 금방 눈을 떠서 양반과 부인 처신에 잘 적응했습니다. 임생은 아내와의 새로운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임생은 의병을 모집해 이끌고 싸움터에 나갔다가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장씨는 18 한창 나이였고 뱃속에는 아이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장씨는 외로운 등부를 대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마음이 무척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시아버지 누이의 아들이 충청도에서 찾아왔습니다. 장씨는 사랑방에 머문 선비의 풍채를 보고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참으려 해도 그리로 향하는 본능을 어쩌지 못하자 장씨는 집안 사람들이 잠들기를 기다려 사랑방에 끼어들고자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장씨는 등불을 들고 몰래 사랑방으로 갔다가 도덕적 양심으로 인해 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장씨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방으로 되돌아갔으나 다시 욕망이 끌어올라 재차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고 돌아서기를 몇 차례 되풀이하다가 마침내 결심하고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계집종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깜짝 놀라 겁을 먹고 재빨리 방으로 돌아와 지쳐서 잠에 빠졌습니다. 꿈에서 장씨는 사랑방으로 찾아가 선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상대의 마음도 같음을 알았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휘장 안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쑥대머리에 얼굴에는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장씨의 죽은 남편이었습니다. 장씨가 너무 놀라서 고함을 지르며 눈을 뜨니 탁상에 놓은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 멀리 읍성 막루에서 상경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이가 젖을 달라고 보채며 포대기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장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가운데 슬픔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장씨는 크게 느낀 바 있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비로소 고든 부인으로 일생을 보냈고 아들이 장성해서 자녀를 많이 두었기에 장씨는 80살이 됐을 때 손자의 증손자까지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뒤늦게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밝힌 노인 장씨는 임종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정신이 혼미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수절이라는 두 글자는 함부로 입에 올리기 어려운 말이란다. 내가 만약 부엌을 지날 때 계집종들의 제잘거림을 듣지 못했다면, 또 휘장 속에 끔찍한 꿈을 꾸지 않았다면 나의 일생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 싶구나. 나는 온몸으로 겪고 수절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노니 그러기에 억지로 수절하지 말라는 것이다. 장 씨는 아들을 시켜 자신의 유언을 빠짐없이 기록해 집안 자손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이를 집안의 법도로 삼아서 잘 지켰으면 좋겠구나. 말을 마친 장 씨는 할 일을 마쳤다는 듯 웃음을 머금고 눈을 감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장 씨의 수절에 얼마나 많은 인내와 희생이 있었는지 깨달아 숙연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